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시황일주 23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미 장기채 이야기도 했고 또 시장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일주일 동안은 크게 변동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뭔가 이유를 갖다 붙이려고 하다 보면은 단기적인 노이즈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굳이 중요한 이벤트가 없을 때는 시황보다는 여러분의 지식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슬슬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중 패권 전쟁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세계 경제를 정의하는 하나의 큰 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걸 둘러싼 많은 이벤트들이 이제 경제, 정치, 외교 전반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초심자분들을 위한 출발점으로 중국의 어떤 초장기적인 경제 전망, 한 2050년까지의 그런 전망에 대한 스냅샷을 한번 그리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주절주절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잘 정리된 보고서가 하나 있으면 요약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소스들을 이제 찾아보던 도중에 호주의 이제 로이 인스티튜트이라는 싱크탱크에서 작년에 낸 보고서가 있는데 저의 시각과 가장 흡사하다고 판단해서 이 보고서를 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이 인스티튜트는 이제 중도 우파고 신자유주의 성향을 가졌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요. 그리고 또 미국의 우방국인 호주의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살짝 미국 쪽에 편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초심자분들이 보기에 이 보고서가 자료가 객관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또 중국 경제에 대한 저의 의견과 가장 비슷하다 생각해서 이걸 요약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도 어떤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중국의 미래 경제 전망에 대한 뷰는 여러 전문가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PPP 기준, 그러니까 물가 보정한 환율로는 세계 최대 규모고요. 이미 시장 환율로는 2등인데 2030년에는 시장 환율로도 1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이제 전문가에 따라서 요 미래 경제 전망에 대한 그런 성장률 이견이 차이가 꽤 큰 편인데,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2030년까지는 연 5%, 2050년까지는 3.5에서 4%를 예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 연구 평균 내면 그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 성장 요인을 이제 노동 인구 증가, 인적 자본, 그러니까 교육, 그다음 물적 자본, 건물, 장비, 인프라 같은 부분, 그 다음에 생산성 증가, 이렇게 나누고 요 중에서 이제 물적 자본을 주택, 기업 투자, 인프라 투자, 그렇게 나눠서 1980년대부터 2010년대의 성장률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요 보고서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중국이 지금 소비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려 노력하는데 여전히 거의 절반의 GDP가 요 물적 자본 투자, 그런 주택 짓고 인프라 건설하고 그런 데서 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봉착한 문제가 주택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상세히 보시도록 하죠. 일단 보시면은 요게 이제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어떤 10년 단위로 나눠서 성장률을 분석해 놓은 표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기업 투자가 있고 공공 그런 인프라 투자가 있고 주택, 요 세 가지가 이제 물적 자본 투자죠. 그 다음에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증가, 그 다음 생산성 증가,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중에서 노동 인구 증가, 여기서 이제 회색이죠. 노동 인구 증가는 여기 80년대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는데 요 당시 산하 제한 정책을 이제 펼치면서 이렇게 확 기여도가 줄었고요. 그 다음 생산성 증가 같은 경우에 요 초록색이거든요. 초록색인데 80년대, 90년대, 그 다음 2000년대 요렇게까지는 매우 큰 그 기여를 했었는데 2010년대 들어서 생산성 증가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히 조금씩 기여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성장의 대부분이 지금 자본 투자에서 오고 있다. 설비 투자, 물적 자본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2010년대 성장의 거의 4분의 3이 이런 투자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과 인프라 투자에 비해서는 기업 투자가 훨씬 더 큰 몫을 차지한다. 그래서 주택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급감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긴 되는데 기업 투자 감소에 비하면은 영향이 좀 덜하다. 그런 포인트들을 쭉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중에서 노동 인구가 이렇게 급감을 해가지고
계속 거의 미미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국의 미래 경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가장 부정적인 부분이 아마 인구 전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2010년 중반부터 이미 노동 인구는 감소를 하기 시작했고 2020년대에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인 여성 인구당 2.1명에 못 미치는 1.3명의 출산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보다는 좋지만 그래도 중국의 현재 소득 수준과 발전 단계를 고려하면은 너무 빨리 그런 출산율 감소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해서 2050년에는 전체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근데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여력도 꽤 적은 상황입니다. 이제 3자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미 그 중국인들의 선호도는 작은 가족 쪽으로 바뀐 지 오래고, 은퇴를 늦추는 정책도 많아야 뭐 1,400, 1,700만의 추가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의 인구 규모에 따르면은 미미한 수준이죠. 그 다음 여성을 노동인구에 편입시키려는 노력도 이미 다른 국가에 비해서 중국의 그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이미 높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경제 발전도 그런 레벨을 예전에 한국과 대만이랑 비교하면은 요 한국의 1980년도 그때 발전 수준, 그 다음에 대만의 75년도 수준이랑 비슷한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 이 시점부터 이후의 30년 동안 인구 증가율이 1.44%였고 대만은 이 시점부터 향후 30년에 인구 증가율이 1.64%였는데 중국은 그 똑같은 발전 수준 2019년 수준으로 봤을 때 인구가 이후 30년간 마이너스 0.78%씩 이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대만처럼 그런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이 보이죠. 노동인구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점은 뭐 다들 아시는 부동산 시장의 과잉 공급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주택 투자는 GDP의 한 14%를 구성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이제 규모냐 하면은 미국이 2000년대 중반에 한창 어떤 하우징 붐, 그게 나중에 버블로 이어졌죠. 그걸 지날 때에도 부동산 시장이 GDP의 6%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주택 투자가 GDP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부동산 시장에서 과잉 공급, 뭐 지나친 레버리지, 투기적 수요, 가격 변동성 우려 그런 걸로 이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중국 정부가 제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첫 희생자가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에버그란데 그 헝다그룹의 문제였고요. 헝다그룹의 그런 부채가 중국 GDP의 3%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이제 경기 사이클에 따른 하향세뿐만 아니고 지금 인구 감소세로 인해서 아예 구조적인 하향 추세에 봉착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제 주택 수요는 뭐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 이거는 보고서에서 나온 건 아니고 다른 소스에서 이제 찾은 건데, 뭐 지금 중국의 주택 공실률이 공식 통계에 따르면 10%대지만 인공위성을 통해서 요거를 추정을 해봤습니다. 어떤 제가 여기 기억을 못해서 소스를 못 적었는데 그 연구에서 이제 인공위성 사진을 참고해서 이제 불빛 이런 걸로 추정을 해봤더니 30%대에 달한다.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도시 인구도 이제 2040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요게 이제 도시 인구고요. 요게 연 그 변화, 그 다음 요게 인구인데요. 요 40년의 피크를 찍고 감소세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계속해서 2050년까지 5%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전문가들 중에서도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주택 투자는 여전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공공 인프라 투자가 이제까지 많이 행해지면서 거기서 GDP 성장의 기여분이 많이 나왔는데 그 공공 인프라 투자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제 IMF에 의하면은 중국의 그런 공공 인프라 투자는 GDP의 16%를 차지하고 요게 다른 국가에 비하면 엄청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제 중국은 저소득 수준의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고속철을 이제 설치한 국가로
2008년 이후에 무려 25,000km에 달하는 고속철도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평가는 낭비다. 이거는 완전히 돈 낭비하는 거다. 그런 관점부터 노동인구당 인프라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 다 이제 효력이 있다. 정당화된다. 그런 관점까지 다양한데요. 근데 어느 쪽 전문가 말이 이제 맞든 간에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는 어쨌든 인구당 인프라 그런 자본이 더 이상 낮지 않다. 그 말은 앞으로 인프라 투자의 효율과 그 투자에서 오는 리턴이 좀 낮아질 것이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공공인프라 투자에서 오는 GDP 기여분을 한 8% 수준까지 하향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노동인구도 감소하고 물적 자본 투자에서 오는 성장 기여분도 감소하는 추세에서 중국의 미래 경제 성장의 열쇠는 생산성 증가에 달려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갖추고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 인프라, 혁신 역량, 내수 시장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 좋은 환경이긴 한데 다만 지난 40년간 연평균 3.9%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생산성 증가 신화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요 40년간 그 생산성 증가의 이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게 사실은 그렇게 인상 깊은 수치는 아니었다. 그런 평가를 요 보고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오의 계획 경제 때의 생산성이 진짜 너무너무 극악의 비참한 수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한 성장률이 굉장히 기적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이제 중국이 1970년대 개혁 개방을 시작할 때 노동 인구당 생산성이 미국에 비교하면 미국의 2%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동아시아의 그런 성장 신화를 썼던 한국이나 대만 같은 국가들이 그런 성장 신화를 시작할 때는 미국의 그래도 10에서 25% 수준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이제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낮은 수준에서 올라와서 성장률이 과대평가되어 보인다. 근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 문제는 이미 중국에서 생산성이 둔화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인데요. 세계은행의 2020년 논문에 의하면은 마이너스를 찍기도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생산성 증가가 이제 계획 경제에서의 탈피, 자유무역으로의 어떤 개방, 그런 WTO 가입하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 투자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그 다음에 농촌에서 도심지로 이동하면서 성장한 부분, 그런 네 가지에서 이제 생산성이 증가되어 왔는데 그게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경제가 발전할수록 이제 고성장을 위한 개혁이 정치적으로 기술적으로 힘들어지는 중산층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동아시아의 기적을 이룬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서방 세계의 시장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받거나 견제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대만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 저희를 막 제재해가지고 무역전쟁 일으키고 그러지 않았죠. 반면에 중국은 이미 이제 미중 패권 전쟁 그게 시작되면서 무역 전쟁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재도 받고 있고 또 디커플링을 하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에 대한 제재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대응하기 위해서 그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주도 경제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생산성 증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헬스케어 서비스 부문이 확대될 텐데 그쪽으로 확대되는 것은 생산성 증가가 조금 느린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모로 생산성 그런 재차 기적은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측들 토대로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본 보고서는 주택시장의 기여분이 GDP 대비 14%에서 4%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또 공공인프라 투자는 16%에서 2030년도까지 8%로 하락 후에 쭉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는 43에서 33%로 하락하고요. 그리고 생산성 증가는 현재보다 30% 정도 감소한 1%대 증가율로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5, 6%대인데 2030년대에는 3%, 2040년대에는 2% 그렇게 해서 2020부터 50년까지 평균 되면은 한 2.5% 성장할 것이다.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들이
절대로 중국 경제가 실패할 것이다, 그걸 가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경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로 성공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2.5% 성장이라는 것이죠. 이제 과거 대만이나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들보다는 낮은 전망을 보여줍니다. 기존 연구들은 2030년도까지 5%, 2050년까지 3.5에서 4%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것이 평균인데,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30년대에 3%, 40년대 2% 해서 2050년까지는 2.5%, 약 1에서 1.5% 더 낮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 성장이 많이 둔화되느냐 보면은 기업 투자분이 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노동 인구 감소, 그 다음 인프라 투자, 주택, 생산성 증가, 그 다음 교육, 이렇게 전부 다 하향세를 겪어서 2.5%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 전망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이거는 이제 중국이 현재 목표가 2035년에 2020년 경제 규모의 2배를 달성하겠다, 그게 어떤 중국의 경제 목표인데요. 그게 이제 실패할 것이다, 그런 암시라고 할 수 있고요. 왜냐면 여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4.7% 성장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2050년에도 여전히 1인당 소득 수준이 미국의 40%에 불과할 것이라는 결론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세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그런 낙관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대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2050년까지 2.5%로 성장을 한다면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7%인데 그냥 20%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유지될 거란 얘기죠. 지금 요게 이제 2.5%를 가정했을 때 요 오렌지색이 중국이거든요. 그 다음 이거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5%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요 오렌지색이고, 그럼 전체 경제에서 이제 요게 중국이 요 정도 차지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2.5%씩 성장을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2030년대까지는 조금 늘어나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영향력이 유지될 뿐더러 20%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방 선진국들과 성장률이 2.5%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인도와 동남아시아 같은 국가들, 그런 다른 이머징 국가들이 빠르게 지고 올라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도 여기서 미국이 요 파트인데, 요 미국과 비교하면은 2030년도 정도의 경제 규모로는 미국을 추월을 일단 하긴 하겠지만 생각보다는 그 추월한 다음에 협소한 차이가 쭉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중국의 위안화가 앞으로 절상될 것이라는 OECD의 가정에 따른 계산 결과고, 만약 환율 절상이 없다면은 중국은 영원히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2030년이 되어서야 이제 90% 수준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4-5%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로우 인스티튜트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른 2-3%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가정,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상이한 미래를 보여줍니다. 중국이 만약에 4-5%의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가정을 한다면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2050년에 미국의 2배, G7을 합친 규모를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로 어떤 하나의 경제 블록이 되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중국 쪽으로 줄을 서고 또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겠죠. 그리고 달러 대신에 위안화가 기축통화되는 날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보고서처럼 2-3% 성장률을 유지하는 미래에는 계속해서 미국과 비등한 경제 규모를 가지면서 경제 호황 없이는 어떤 외교적으로도 불리한 수세에 몰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중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록으로는 다른 연구들이 몇 %를 가정하는지 저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두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요 정도로 오늘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호주 로우 인스티튜트의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앞으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점점 자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배경 지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요 보고서를 쓴 저자들의 의견일 뿐이고 미래의 중국의 성장에 대한 어떤 전망은 여기 보시다시피 다들 다르다. 요 린이라는 사람은 9%씩 해서 7.8%? 이건 이제 동아시아의 그런 신화 같은 뭐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 그런 성장률을 이제 뭐 반복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걸 반복해도 제 생각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성장률 기대치들이 있다. 어쨌든 그렇게 중국의 장기 전망에 대한 보고서 한 편을 읽어보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위안화 기축통화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